네. 첫 번째 뉴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네, 그 지난 9월 15일이죠. 그 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이후에 그 76일여 만에 그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에는 IRBM급이었었다 그러죠. 네, IRBM. 예. 네. 그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은 새벽 3시 15분에 사인리라는 곳에서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예. 한 1,000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예. 네, 이 사정거리도 1,000km. 네네, 사정거리도 사정거리인데 이 최대 고도가 4,500km에 이른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은 고도라고 하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 시간이 새벽 3시 15분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미국 시간 맞췄네요. 네, 그렇죠. 워싱턴 DC 시각으로는 오후 1시 15분. 이야. 네, 그 한참 일을 할 때인 거죠. 섬뜩하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대미과시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이미 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하고 미국은 이미 징후를 포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포착을 하고 있었고 이미 뭐 연료까지 다 주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로 나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만 곱해도 13,500. 네. 3.5를 곱하게 되면 15,000이 16,000이 되면 워싱턴까지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사정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그 굉장히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고가 보통 3 내지 4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3만 곱해도 13,500이면 이미 서부권은 다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15,000 어디까지 내지 갈지 16,000 모르겠는데. 정도 하게 되면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정상각도 발사하게 되면. 아, 네네. 섬뜩하네요. 네, 굉장히 뭐 이게 뭐 대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 재진입을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 재진입 기술. 예,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뭐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재진입 기술이 그때는 실패했다라고. 실패로 추정한다 그랬죠. 네, 실패로 추정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탄착점에서 3개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네네. 그때는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봤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뭐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뭐 한미가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이 나와야지 이제 판단이 가능한. 네네. 일본 열도를 건너뛰진 않았네요. 네, 건너뛰진 않고 그래서 일본 열도도 건너뛰지 않으면서 그 시간도 딱 미국 시간에 맞춘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협 정도 그 정도만 준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4,500km면 지난번에가 3,800km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한 그때보다 700km 더 높이 올라간 거죠. 섬뜩해요. 예. 네, 어쨌든 뭐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 2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그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제재 압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다음에 그 우리 정부가 이미 파악을 했고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마라. 우린 대비가 돼 있다. 뭐 안보 장사할 생각 없다. 네, 그런 셈이죠. 네. 안보 마케팅할 생각도 없다. 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서특필이 됐었고. 일단 NSC 회의 소집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다니고, 김장수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대통령 찾으러 다니고, 대통령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고. 네, 그리고 뭐 보고 시간도 뭐 나중에 다 이렇게 세월호도 조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쨌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직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정보를 검찰에 팔아넘기려 했다. 네, 이런 보도가 얘기예요? 나왔습니다.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오늘 일면 토끼사로 나온 건데. 그래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썼나 또? 네, 서영지 기자입니다. 맨날 특종이야. 그러게 검찰발로는 굉장히 빠르고 특종을 많이 하죠. 서영지 기자가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전국구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전국구를 왜 얘기해 이 아저씨가? 타 방송사가 아니어서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3년 4월에 그 댓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카드 이름이 속죄양 카드입니다. 속죄양. 네. 속죄양 카드죠. 어린 양도 아니고 좀 나이 들은 양인데 그럼. 그렇죠. 이게 뭐랄까 하여튼 일종의 제물로 이제 바치겠다 막 그런 의미가 되죠. 네. 누구를 바쳤어요? 그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를 돌입을 했는데 예. 검찰이 그냥 칼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자르고 물러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에도 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체면이 있으니까 예. 원세훈 원장은 구속되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 정찬 기자 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야죠. 굉장히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뉴스. 그 원세훈 비리를 넘기고 그래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이 되게 하고 대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댓글 수사는 유야무야시키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랜이었는데 그 한겨레가 확인한 것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예.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빅딜을 모색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는 거죠 검찰하고. 자기들이 댓글 개입한 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예,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 개입으로 비화가 되고 그 직원들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 이게 계획을 짰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보고서에는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를 먼저 터뜨렸을 때, 그때는 파장은 커질 수 있지만 이 속죄한 카드가 없어진다. 라는 분석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 되게 진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마련을 해두고 그 중에서 이제 딱 거래를 하자는 거였는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치자. 그렇죠. 전 정권도 전 정권인데 자신의 전 상관을 그냥 개인 비리로 팔아넘기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그 안에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알만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해서 뭐 이전에 뭐 북한 정보 관련 업무들을 거의 사실상 정지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뭐 댓글이나 달게 하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 국정원 자체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좀 이렇게 의리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예. 네, 어쨌건 이 속죄한 카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네,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최동욱 총장이었고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보니까 이게 먹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지난 26일 그 구속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하고 그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장호중 전 검사장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이런 빅딜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접촉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망했죠. 네, 원세훈 전 원장은 망했죠. 네, 아시다시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기소가 됐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고요. 기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속죄한 카드도 결국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2013년 7월에 원세훈 전 원장은 그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찰이 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려다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결국엔 이제 불구속으로 지내갔었거든요. 그렇죠. 기소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선거법 위반을 기소를 선거법 했잖아요. 위반으로 기사를 하는 대신 불구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작전이었네요. 이 그 속죄한 카드로 1단계 그 디펜스를 딱 쉴드를 치고 이게 안 먹히니까 최동욱 혼외자의 두 번째 카드가 나온 거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아마 2013년 10월쯤 9월쯤 이제 그때쯤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1단계 전략이 안 되고 2단계. 옛날에 히틀러가요. 네네. 자기 방어선을 치는데 지금 독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1차 방어전은 세파드예요. 네. 세파트. 그다음에 2차 방어전이 도베르만. 3차 방어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로또아일러. 개예요 다. 세 개의 특징이 다 개예요. 네. 이 개만도 못한 짓을 한 거 이 사람들이. 네. 강력한데요 오늘. 예. 아니 그렇잖아요. 네. 자기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네. 야. 근데 뭐랄까 하여튼 직전 상관인데. 오늘 국정원 분명 실드 쳤어요. 아까 억울한 점이 있겠다. 아니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가가지고 조직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저항해야지.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거나 잘못된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은 저항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정원장을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죠. 네. 여기서 법률 용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법률 용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시는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네. 그 블랙리스트 작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우린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법률 용어가 나오잖아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뭐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군도 그럼요. 군에서도 이제 네. 사이버 사령부도 저항을 하지 못했었죠. 네. 예를 들어갖고 정상 기자한테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때리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럼 네. 그걸 내가 왜 때립니까? 저항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상식. 아유. 어쨌건 그때 원세훈 원장 있을 때는 열심히 복무를 하다가 하는 척하다가 네. 그다음에 원세훈 원장이 나가니까 네. 그냥 이현희님. 그대로 갔다가 국정은 엄청나네요. 원장까지 팔아먹는 것이 가능하다니. 아 정말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속죄양. 속죄양 카드. 네. 속죄양 카드입니다. 아유. 어쨌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도 걱정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걱정원이라 그랬잖아요. 걱정원. 아, 다음 뉴스. 그러게요. 네. 그 새 대법관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아하 아주 독특해요. 네, 독특하죠. 안철상 그 건대법대가 나왔죠. 네, 건대법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성. 예. 그러니까 보통 대법원 대법관들은 예. 네,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50대 남성. 예. 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을 좀 깨고 네, 그렇죠. 다양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좀 오래 재판을 했던 좀 베테랑들이라. 예. 네. 민유숙 씨는 누군지 알죠? 지금 국민의당 문병우 의원. 예,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던